공정하고 정대하게 치러서 훌륭한 후보를 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붙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는 대강 다 된 거로 봅니다. 다시 재도약할 기폭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홍준표가 윤석열을 따라잡고 그다음에 유승민이 홍준표를 따라잡아서 결국은 유승민이 11월 9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대표, 김미연 소장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배 대표님, 문재인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30%대로 하락했다는 네.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코로나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코로나 네. 백신은 또 확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4차 대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길어지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역시 자영업청, 또 소상공인, 그리고 가정주부들도 가정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20대들은 뭐 취업, 고용, 결혼 상당히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겠지만 언론중재법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네. 보입니다. 특히 보니까요, 50대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해서 13%포인트 하락했던데, 이렇게 50대에서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4차 방역에 대한 그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가중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또 가장 피해를 본 층이 아마 50대 자영업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저는 그 금융권의 총액을 지금 대출을 제한하는 거요. 그것도 상당히 지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언론중재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비하다 그랬는데 저는 언론중재법 강행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선 주자 지지율 흐름을 보면요, 그 MBN 그 RS서치 네네.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다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섰잖아요. 네. 어떤 게 영향을 크게 줬을까요? 일단 명락대전의 여파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 양 후보 간의 그 네거티브전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적합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분들 중에서 가상 대결에서는 딱 그분들만 옮겨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양자 대결에서도 그대로 옮겨왔고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무당층으로 빠지거나 지지 후보가 없거나 아니면 윤석열 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이쪽 이재명 지사 쪽으로 온 게 아니고요. 전혀 네. 표가 전혀 눈에 띄질 않았고요. 반면에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번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가상 대결을 붙여놨을 때는 홍준표 지지자 수는 가방 가까이 또 옮겨왔거든요.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역시 명락대전의 여파로 지금 양 후보 모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황교익 씨 인사 문제라든가 이제 이른바 지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지지율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네. 않고 오히려 뭐 일부에서는 오르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네.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은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기 지지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중에서 자기 지지 기반을 자체적으로 발광하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한 것인데 네. 그것은 경사진으로 봐야 될 겁니다. 경기도. 그러니까 네. 경기 도정을 하면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인데 역대 경기지사 중에서는 그만큼 유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경기지사 출신의 대선 후보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 도정을 과감하게 하면서 경기도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는 40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40대고 또 이재명 후보의 핵심 세대 기반이 40대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조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진보층은
그래도 이 사이다 정책을 통해서 진보층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이 경사진 진보층까지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가 다시 형성됐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에서 상당히 지금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전주 대비 좀 다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과반이 지금 넘는 걸로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제 대세론이겠죠. 이제 일단은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권 재창출이 누가 더 중요한가를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낙연보다는 이재명이 좀 높지 않냐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분을 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더 이게 진보 성향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은 바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런 진취적인 어떤 그런 모양새 때문에 좀 더 이낙연 후보가 지금 상당히 고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달 동안 좀 지속됐던 그 명락대전의 가장 큰 내상을 본 사람이 바로 이제 이낙연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요. 네.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게 네.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지역 경선에 들어가는데 과연 결선 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전에 끝날 것이냐 이게 이제 1차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상태대로면 네.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왜냐하면 본선 경쟁력 때문에 오히려 진보층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얼마만큼 이낙연 후보가 쫓아가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6주 전에 물 들어왔는데 노를 젓지 못하고 노를 빠뜨린 것이죠. 네. 그때 이낙연 캠프 쪽에서 오히려 네거티브가 아니라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엄근진 안정적인 이미지의 이낙연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거든요. 이른바 내하파상. 네. 네거티브는 지지율이 내려가고 파지티브가 올라가는데 정세균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하고 있지만 정세균 후보 지지율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뿜뿜해야 되는 것이 대선이고 여권 내에 특히나 총리직을 역임한 인물들의 경쟁력인데 이 네. 부분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하면서 수도권이나 중도층까지 외연히 확대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변수는 호남과 그리고 수도권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인데 호남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적어도 40% 가까이, 수도권에서도 특히 서울입니다. 네. 30% 가까이 이 표를 결집시킨다면 결선 갈 텐데 그렇지 못한다면 결선까지 갈 가능성도 닫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저 정세균 후보라든가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한데 어쨌든 첫 지역인 충청에 지금 모든 후보들이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경선 지역에서의 승리가 앞으로 전개되는 어떤 전체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1위를 한다면 대세론이 굳혀지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여기서 1등을 한다면은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네. 상당히 이낙연 후보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충청 이 첫 번째 지역의 경선 지역이 결과가 향후 경선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도 지금 정호원 위원장을 네, 선거관리위원장. 지금 이제 체제를 갖추면서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 대선 예비 후보들이 국민 약속 비전 발표를 가졌습니다. 네. 토론회가 아니고 이것이 후보들 예비 후보들에게 득과 실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토론회 아닌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이제 경선 토론회든 발표회든 발표의 형식을 취했다면 그 발표의 형식이 또 흥행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은 토론회나 이 대선 경선은 관심을 끌어내면서 정당의 또 약한 연결고리,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MZ세대의 관심을 더 뿜어내고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경쟁 정당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네. SNS도 많이 활용하고 요즘에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MZ세대가 좋아하는
방식도 많이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른바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초등학생 학예냐 네. 이런 비판을 내부에서도 나올 정도라는 것은 결국 발표회가 무관심 또 무외연학대 네. 또 무변화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토론회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흥행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출 방식을 놓고서도 지금 논란이지 않습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두 분 여론 전문가인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역선택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금 추격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또 네. 처음에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최재형 후보 지지율이 지금 뭐 생각만큼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지금 이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은 역선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건 아니다 이거죠. 네. 당연히 역선택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1, 2 후보를 결정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다자 대결에서는 홍준표 후보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한 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홍준표 후보 지지율은 상당히 두 자리 숫자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역선택의 효과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20, 30대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는 이 홍준표 후보의 높은 인지도와 지명도, 대중성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는 보면 20, 30대의 표심을 파고들 수 있도록 본인은 잘 모른다고 하지만 무조건 무야홍이라고 이런 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20, 30대들한테 본인에 대해서 알리는 어떤 홍보 효과를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의외로 호남에서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저희들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홍준표 대표가 매우 추격하는 게 역선택 때문이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합니다만 네. 방금 말씀하신 2030층과 중도층 표심에서는 여전히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네. MZ 세대를 겨냥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캠페인도 내놨는데 그렇죠. 이 효과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메소드 아재 연기였어요. 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지야 부탁해. 심지어는 어떤 비판까지 나오냐면 왜 반말이에요? 나는 박민지, 강민지, 김민지예요. 이렇게 이제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각 후보들도 중도층 좀 표심을 얻어야 되겠다. 2030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짤 동영상보다는 정말 중요한 건 2030 세대의 어려움. 아직도 2030 세대를 다 모으면 만 18세 이상이죠. 34%나 되는데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이면 이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7, 80%의 표심을 몰아주면 그 사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높이입니다. 얼마만큼 2030 세대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냐. 그들의 고민과 고통과 관심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는 진정성이 중요한 네. 것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표를 넣겠다고 해서 민지야 부탁해 MZ세대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표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 네. 이걸 이제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느냐, 네. 제시하느냐, 부각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홍준표 의원은 20대 지지율이 급등했잖아요. 네. 앞서 진단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첫째, 호남에서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를 것이냐. 또 20대에서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뭘까? 그 점은 어떤 답변이세요? 일단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이준석 대표와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좀 감싸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이준석 효과가 20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과 결을 같이 하는 홍준표 대표 후보에게 약간 이제 20대들이 조금 호감을 좀 더 가진 것 같고요. 그리고 호남에서의 이제 지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해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안철수 당이죠. 안철수 후보의 당이 호남에서 지난번 벌써
8년 정도가 지났죠. 한 6년 전 된 그때쯤에 호남 전체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도 보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거기에도.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지금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좀 여기서 오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20대, 30대에서 이 지지율 상승세를 끌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그럼 계속 상승할 것인가?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 상승 여부인데 저는 상당히 지금 최고점에 온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홍준표 대표가 어제 들고 나왔는 배신자 프레임. 네. 그 배신자 프레임은 상당히 지금 중도층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상당히 누군가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했는데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요. 가장 네.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네. 해야 될 것이 지금 어쨌든 보수야권 지지자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속적인 네. 그동안은 이제 압도적인 1위가 돼 있었는데 지금의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또 원희룡 전 지사 등의 움직임이 네. 지금 1위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순간의 흐름일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갑자기 매력이 높아졌거나 매력이 또 새로운 매력이 발견돼서가 아니라 네. 역시 그래도 윤석열 후보라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기대감이거든요. 이른바 본선 경쟁력인데 1대1 가상 양자 대결에서 그런 만큼 쫓아가고 있는 홍준표 후보 20대에서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사이다 법이죠. 네. 불연하게 홍과 곤란하 홍준표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20대들이 보기에도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고 있는데 후련합니다. 반값 네. 등록금, 반값 아파트 하겠다. 호남에서는 왜 지지할까요? 네.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게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호남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를 할 말하는구나. 그래도 호감이 가네. 이런 이야기를 앞서 전재수 의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홍준표 후보가 될까?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까? 비호감을 이겨낼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원희룡, 유승민, 또 최재형, 홍준표 후보가 내가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이긴다. 이걸 얼마만큼 확신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배 대표께서 오늘 보니까 흉내를 잘 내시네요. 그러니까요. 지난주도 그러시고. 윤 전 총장도 그렇고 이 중요한 대목이어가지고 네. 김 교수장께서는 어떤 견해입니까? 지금 이제 야권의 지지율 1위의 흐름에 대한 변곡점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관심사인데 저는 지금 이 야권의 대선판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요. 좀 견해가 다르시네 그러면. 예, 저는 그러나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건요? 예, 네. 그건 다른 문제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 1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정통적인 보수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지금 더 뭉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위 자리를 흔들기는 매우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저는 1차 TV 토론에서 약간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1차 TV 토론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또 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 TV 토론회가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금 탄력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전략의 실패입니까? 이게 8월 4일 연상입니다. 8월 네. 4일 날 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내가 준비된 후보다 이거 사실 보여줬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있고 홍준표 후보도 있는데 최재형 후보는 뭔가 다른 후보보다 차별화가 돼야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대선 후보는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 이념됐어요. 이게 애국 명망가인 거 다 압니다. 애국가 사절 좋습니다. 그런데 세대는 어떤 세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했는지 이 메시지가 나와 있었는데 약간 8월 4일 날 준비가 좀 덜 됐던 것이 지금까지 타격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번 주 민주당은 첫 지역 순회 경선을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록을 시작합니다. 여야 모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담론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의 통찰력과 정책 검증의 장이 본격화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